교육을 받았으면은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선택은 하지 않고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경제 교육이 아니라고 보죠. 애들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부모님을 같이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근데 부모님을 동시에 바뀌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등장했습니다. 원래 제 어릴 적 꿈이 교사가 아니었었어요. 지금은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교사 전에 원래 꿈은 제가 펀드 매니저가 되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교사가 돼서 학교를 발령받게 됐는데, 저는 공부를 되게 잘 가르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학원에서는 제가 잘 나가는 수학학원 수학 원장까지 찍고 그 지역에 탑 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달라요. 제가 가르치면 당연히 전교 1등하고 서울대 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 전교생이 48명이었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보니까 부모님이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좀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서 심리적으로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공부만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잠시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렇게 3년 갔다 오는 사이에 제가 책 하나를 냈었어요. 내 월급 사용 설명서라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학교를 복직하고 나니까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가 학교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경제교육을 하게 몰아주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경제교육을 하게 됐고 어린이들 가르쳐 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경제교육 쪽에서 제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경제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격을 먹었던 건데, 아이들 경제교육 수업을 해봤는데 경제관념이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애들이 행동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교육을 받았으면은 애들이 경제적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선택은 하지 않고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경제 교육이 아니라고 보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애들의 문제인가? 아무리 봐도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딱 하나 알아낸 적 있었어요. 용돈.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용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돈을 딱 하니까 용돈 기입장 한번 준비해봐 이랬더니 애들이 용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돈이 없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용돈 교육을 하겠어요. 그래서 왜 없냐고 하니까 그냥 다 원하는 걸 다 사주는데 내가 용돈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용돈의 필요성을 애초에 느끼지도 못하고 용돈을 만드는 거를 더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부모님을 같이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잠시 어린이들 경제교육을 손을 떼고 결국 유튜브를 하면서 성인들 경제교육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부모님이 바뀌어야 자녀들이 바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되면서 종합개미 운동 벌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증권사에 애들 손잡고 어머니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주식계좌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면 그 뒤로 애들이 경제교육이 늘어났을까요? 경제관념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주식계좌만 만들고 주식을 엄마들이 사주더라고요. 우리 애 뭐 사주면 좋을까요를 물어보지 우리 애한테 선택할 기회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럼 그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그 계좌가 돈을 벌었냐? 아닙니다. 그때 가장 증권사를 방문 많이 했었을 때가 삼성전자 10만 원 가던 고점쯤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손해를 많이 봤었겠죠. 그러니까 그 손실난 계좌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자녀들은 경제교육 경험도 못 해보고 내가 선택한 게 손실난 경험도 없고 내가 왜 이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주식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삼성전자 사주니까 그냥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경제교육이라 부를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뒤부터 경제교육 관련된 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그래서 제가 경제교육에 터치를 안 했어요. 뭐 책이 많아지니까 잘 하겠다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데 왜 애들 경제교육이 안 되나 봤더니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책을요 그냥 사주고 읽으라고 합니다. 자녀들 나이가 아마 4학년에서 6학년쯤 됐을 때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데, 자 그럼 책을 사주고 애들이 읽으면 갑자기 경제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바뀔까요? 절대 아니죠. 왜 자꾸 여기서 뭔가 문제가 나냐면, 왜 아이들의 행동으로 변화가 안 나냐면요, 이 안에 뭐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 아이들한테 안 주고 경험 안 줍니다. 경제라는 건요 경험이에요. 단순히 지식 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환율을 가지고 손해를 본 경험, 환율 때문에 돈을 벌어본 경험들이 있어야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 잃어본 경험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데, 이런 경험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준 다음에 책을 읽었으니까 너희들이 지식이 들어갔을 거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겨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아이들한테 뭐 그럼 장사해 볼 수 있게 미천을 대준다던가 해줍니까? 전혀 안 해주죠. 뭐 합니까? 어제 했으니까 너희들
뭐 경제적인 선택을 해봐라고 하는데 기회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끼리 여행 갈 때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4인 가족이 제일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를 골라보자? 이런 기회라도 줍니까? 안 주죠.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뭐 있으냐면 돈을 벌어보는 생산이랑요, 생산활동이 있고 소비활동이 있는데 모든 경제활동이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생산이 있어야 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소비를 줄이는 것만 가리켜요. 용돈이 이거니까 줄여봐라 하는데, 그러면 생산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그럼 경제를 무엇으로 생산할 거냐? 애들이 물건을 팔아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물건 어떻게 팝니까? 집에 있는 거 부모님이 주죠. 이거 팔아와봐 라고 시킨단 말이죠. 그게 생산활동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커피라고 합시다. 이 커피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안 마시는 커피를 내가 2,000원에 사와서 누군가 시장에 나가서 내 3,000원에 팔아보는 경험을 해서 마진이라는 걸 남겨보는 경험을 해봐야 이 생산활동이고, 그 마진 1,000원을 가지고 내가 소비라는 거로 연결 가볼 수 있어야 이게 경제활동이라는 건데, 이런 경험 없이 그냥 책만 읽는다고 애들이 갑자기 경제활동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생산활동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경제교육을 학교에 와서 열심히 했었냐면은, 아이들이요, 물건 판다고 했을 때 아나바나 장터 들어봤을 겁니다. 뭐 알뜰 장터라고 해서 이제 점심시간 급식시간 먹을 때 다른 반 친구들한테 팔아본다고 그 앞에서 파는데, 집에서 내가 제일 쓸모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봅니다. 장사는 그게 아니죠. 내가 안 쓰는 물건, 쓸모없는 물건을 파는 행위가 장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사고 싶도록 정말 딱 그 매력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그걸 가공해 와서 저 사람들에게 이윤을 붙여서 파는 행위가 장사겠죠. 그런 다음에 버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또 하나는 부모님 일하는데 가본 적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가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걸 또 원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생산할 걸 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엄마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애기 이제 국영수 해야 돼요. 이제 시험 쳐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었지만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시험이 있어서 시험 준비해야 되고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빨리 이제 대학 가야죠 라고 하면서 이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교육을 제일 하기 좋은 학년대가 있는 거죠. 몇 학년이 제일 좋다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고3인데 지금 당근에서 물건 팔고 있으면 저라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 하겠죠. 이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는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라도 경험을 해보고 중2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시기에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지식으로 해서 활용하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경제교육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첫 번째, 부모님도 바뀌어야 된다. 근데 부모님을 동시에 바뀌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등장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제 구독자 120만이니까 저희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부모님들 중에서 있을 거니까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거고, 또 하나는 학생들의 교육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육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느끼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후회하고 다시 반성하고 다시 한 번 더 다음 선택 때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그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기간이 필요하면서 이 친구가 변화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경제 교육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현실을 알아요. 국영수 중요합니다. 사회과학도 중요해요. 자, 이거와 경제가 결합돼야 돼요. 이걸로 대한민국 교육생 받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호주에 갔더니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멜버른의 시장이라고 해서 그냥 시장 물건 사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잔뜩 오는 거예요. 오전에. 얘네들 뭐 하나 했더니 2명, 3명 정도씩 이렇게 팀 짜가지고 시장을 막 돌아다녀요. 아, 얘네들 뭐 물건 사러 왔나 보다. 아무도 안 사요. 또 지켜봤더니 뭐냐면 애들끼리 수학 수업하러 시장에 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하게 곱하기 더하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10,000원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고 싶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스파게티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피자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 10,000원이라는 예산으로 스파게티 재료를 만들든 피자 재료를 만들든 한번 시장에 가서 가상으로 사오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해서 데려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자기 재료에 맞는 것들, 뭐 피망이라던가 오이라던가 상추라던가 이런 거 다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물어보고 상추 몇 개 곱하기 2 더하기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딱딱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오늘 경제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수학 공부하러 온 거예요. 수학 공부하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공부를 하면서 경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축제에서 음료수를 팔게 했는데 레인보우 주스 들어보셨어요?
밀도라는 거를 공부하면은 밀도가 높은 음료수일수록 바닥에 쌓이고 밀도가 그 다음으로 낮으면 층층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레인보우 주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레인보우 주스를 만드는 걸 연습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팔아보는 연습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은 국어에서 제일 만만한 게 국어죠. 경제 원리를 국어를 가지고 푸는 건데 요새는 이게 언어 영역 지문에 경제 관련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제라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묻어져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게 해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때는 우선은 우리가 경제라는 거를 많이 경험해 보는 쪽으로 가보자. 이게 저의 경제 원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교육비가 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내가 다니고 싶은 학원이 우선순위가 이거 1번, 2번, 3번이고 내가 가진 시간이 이렇기 때문에 나한테 최적화하자면은 요 학원, 요 학원, 요 학원을 이런 스케줄로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자녀가 먼저 부모님한테 제안하면 어떨까요? 부모님 그런 경우 없을걸요?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 탑 찍어봤다 했잖아요. 와서 자고 있는 애들 진짜 많아요. 어땠었냐면 그 애를 저 학원 보내려고 한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 때. 그러면 2명 정도 보내면 1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들이 식당 일 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 애들 학원 보내려고 식당 일을 하나 나가면서 애를 보내고 있는데 애들은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 얘는 뭐냐면 내가 다니고 싶은 게 아닌데 내가 이거 배워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 돈에 대한 아까움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마 부모님들 마음에 상처 주는 것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막 혼내면서 말할 필요가 아니라 애들이 나는 지금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거고 나의 계획은 이렇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그 선택에 대한 거에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지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러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나는 후회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결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공부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학원들을 다녀보고 싶어요 라고 제안한다는 부모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자녀들 꿈을 부모님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뭐지? 이러면서 의사시키자 이러면서 갑자기 의대하면서 막 애들을 시골로 보내요. 농어촌 전형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맨날 라이딩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난 부모님들이 라이딩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소중한 시간을 자녀들이 원치도 않는 과정에다가 집어넣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녀가 원해서 하는 라이딩은 부모님이 투자가 되겠지만 자녀는 의지도 없는데 부모님이 강제로 하는 건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가혹행위죠, 가혹행위.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녀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데도 이 경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경제 여기 강의에서 딱 2가지 원칙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원칙은요, 희소성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에는 뭐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매몰 비용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선택이라고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시험 기간을 남겨두고 일주일 전에 내가 친구들이랑 피자를 먹으러 가는 행위가 더 좋은 투자일지 아니면 그냥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일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놀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놀고 싶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야, 이 경험을 해본 거랑 공부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죠. A를 택했을 때 결과, B를 택했을 때 결과. 근데 이 결과를 그려볼 수 있으려면은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세뱃돈을 줬어요. 세뱃돈 준 거 가지고 받아서 그냥 혼자서 쓰고 싶은데 다 써봤던 경험을 가진 거랑 세뱃돈을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저축해서 내가 원했던 거를 잃어보는 경험이랑 2가지를 다 해보고 나면은 이 친구가 느껴볼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만족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자기 몸이 벌써 경험과 선택으로 각성이 박힌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는 누가 다른 말을 해도 이 친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선택을 해나갈 수 있겠죠. 이게 교육이라는 거겠죠. 또 하나는 희소성이라는 건데, 희소성은 뭐냐면요, 부족한 겁니다. 넘쳐나면은 경제 교육이 필요 있을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게 풍족하고 내가 쓰고 싶은 물건들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뭐 재벌집 자녀로 태어난다라 그러면 희소성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도 되겠죠. 부족하니까 내가 벌어야 되는 거고, 부족하니까 아껴 써야 되는 거고, 부족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 희소성 주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자꾸 풍족하게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요새 과거와 지금 다른 거 보면은 자녀들 보면은 예전에는 자녀 방이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면 뭐 형제들끼리 다 같이 쓰게 한다던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애들마다 방이 하나씩 꼭 있고요. 갓 태어난 애기도 1,000만 원짜리 책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막 온갖 장난감이 웬만한 어린이집 장난감보다 개인 집에 있는 장난감이 훨씬 더 많아요. 장난감 가지고 형 동생이랑 내가 갖고 놀 거야라 싸워본 경험도 없고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 더 사줘요. 싸우지 말라고. 희소성을 가지고 싸워보는 경우도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서로 합의를 보죠. 그러면 이때는 너가 놀고 다음엔 내가 이걸 가지고 놀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희소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부족하니까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사서 이 희소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요, 경제교육 끝나요. 막 환율이니 뭐니 뭐 이런 거 지식 알려주는 거는 학교에서 알려줘도 되고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학교에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애들 24명 앉혀놓고 어떻게 희소성을 알려줘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 수업에서 나오는 거 말고 지속적인 걸 경험시켜줘야 되는데 학교는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험도 학교에서 모의 수업이나 이런 형태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경험은 한번 시켜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후회하고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육계에 있다고 단점 중에 하나 뭐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선생님이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같이 올라가요, 학년을.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학년마다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어서 한 선생님이 한 명 아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처럼 키워가는 연속성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 것들은 부모님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닌 지식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체험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맞물려서 가야지 아이들이 가장 바르게 자랄 수 있겠죠. 제가 그 재벌 자녀들 인터뷰도 많이 해봤는데 3세, 예, 3세도 저희가 인터뷰 해봤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경제교육을 저렇게 잘 받아둘 수 있나? 라는 거에서 충격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이면 아이들이 풍족하게 쓸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애들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아닌 애들도 정말 많아요. 저번에 재벌 3세분이 저희 채널 출연을 했는데 그날 엄마한테 혼났대요. 그래서 왜 혼났냐고 하니까 주차 요금이 85,000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카드값 보고 나서 너 어디서 주차했길래 85,000원이 나와? 뭐 더 저렴한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너가 노력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85,000원이라는 주차비가 나오지 않았니를 30 먹은 자녀한테 예, 그렇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부모님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관점은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았었을까? 만약에 너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해볼래? A라는 걸 해볼래? 그러면 다음번에는 A라는 선택을 다음에 꼭 다시 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A라는 선택을 하고 났을 때 바로 또 피드백을 줘야죠. 그때 B를 선택했을 때랑 A를 선택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냐. 이게 더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그래? 그럼 넌 좋은 경험 한 것 같다. 이렇게만 말해줘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경제교육을 막 뭐 책을 읽어주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피드백을 해주고 같이 경험해주고 같이 선택하는 거에서 응원해주고 고민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할 거고 이 부모님들을 괴롭힐 건 아닙니다. 다만 제 영상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때 엄마 아빠가 말 한마디만 바꾸면 되겠구나. 행동 하나만 바꾸면 되겠구나. 그 포인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올바르게 바뀔 거고 경제교육을 시키려고 했더니 우리 애가 굉장히 건실한 사람이 돼버렸네. 우리 애가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로 바뀌었네. 우리 애가 웬만한 어른보다 더 낫네. 라는 소리 듣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교육이 가장 활성화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교육과 다르게 부모님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경제교육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왜 안 되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될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용을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실패하셨죠?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힘들었죠? 요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라면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게 자료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었다고 자꾸 댓글 쓰셨죠? 제가 댓글 보니까 이 내용은요 이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라고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 경제교육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포인트들을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뽑아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